제가 오늘 발표를 할 거는 저희 한민족의 전통놀이 스타크래프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나이대이신 분들은 다 이제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약간 이런 로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만 들으면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약간 옛날로 돌아간 느낌,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 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할 텐데, 인공지능으로 스타크래프트를 가르치시려면은 난이도 시스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쉬운 레벨이 있고, 보통 레벨이 있고, 어려운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한국인이 스타크래프트를 제일 잘한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딥마인드 분들도 알고 계시고 블리자드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딥마인드 리드 사이언티스트 블리자드의 이제 디렉터 분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 AI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AI를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도 많이 떠들고 다녀가지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제 여자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 여자친구는 강화학습이에요. 비생물체인데, 아무튼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요즘 맨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 소개를 하자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로 카카오에서 일하고 있고요. 사실 AI 엔지니어는 아닌데 데이터 정제를 하고 실시간 로그 처리를 하고 BI나 마케팅 인텔리전스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도 간단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텐서플로우 코리아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의 첫 번째가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할 텐데, 제가 이런 기술에 꽂히게 된 한 생각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싱귤러리티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싱귤러리티가 온다. 약간 매트릭스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앞으로 인공지능에서 우리를 다 쓸어버릴 거다,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싱귤러리티가 오는 시점에 그것을 견인할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유전공학, 두 번째가 나노공학, 세 번째가 로봇공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AI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책 속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레이 커즈와일은 인류의 핵심 기술을 지능이라고 했어요. 어떤 거냐면, 특이점을 뒷받침할 아까 말한 세 가지 주된 기술 중에서 로봇공학이 가장 핵심원적인 혁명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평범한 인간을 뛰어넘는 비생물학적인 지능의 탄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봇공학 중에서도 AI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말을 하면서 다른 두 가지 기술에 비해서 AI가 더 압도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본질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냥 완전히 꽂혀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강화학습에 꽂혀 있는 건 이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고민과 좀 애착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은 세 가지 분야가 있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주제 카테고라이제이션 말고 그냥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A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AI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 자료가, 그러니까
데피니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책이나 뭐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보시면은 뭐 학문 분야에 따라서 또 정의가 다른데요. 세 가지 매력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들고 왔어요. 첫 번째는 튜링 테스트, 두 번째는 모델 오브 더 마인드, 그리고 세 번째는 옵티멀 디시전 메이커.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빼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가 무엇이고 어떤 건지 간단하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 컴퓨터를 섞어놨을 때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확률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면은 그거를 기기가 똑똑하다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앨런 튜링이 이제 정의한 건데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도 많이 유명하죠. 만약 컴퓨터가 인간을 속여 자신을 인간인 것처럼 믿게 할 수 있으면 컴퓨터를 인텔리전트하다고 부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우리가 이제 스피커 만들고 하는데 항상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이제 튜링 테스트죠. 아직까지도 튜링 테스트를 진정하게 넘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인간적인 인텔리전트한 머신에 대한 기준의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음의 모델인데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표현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들고 왔어요. 마음의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두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두뇌에서 나온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인텔리전스를 아티피셜하게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이라는 것을 두뇌 바깥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매체 중립적으로 인간이 가진 인텔리전스를 얻어내는 것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이제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책에서 페이 왕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IT 업계 있잖아요. IT 업계에서 폰 너이만이 설계한 컴퓨터 구조를 따라서 만들어진 컴퓨터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폰 너이만이 죽기 직전에 병원에서 집필한 컴퓨터 뇌라는 원고 중에서 자신이 진짜 이해하고 싶었던 거는 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실수한 것 같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실제 뇌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와 뇌와 차이는 뇌는 약간 느리고 정확도가 낮지만 연결성이 깊어서 조금 더 플렉시블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빠르고 정확도가 높지만 연결성이 낮다. 예를 들어가지고 1 더하기 2라는 문제를 제시를 할 때 사람은 시각 신호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석한 다음에 관련된 유래를 찾아가지고 운동신경으로 해답을 말하죠. 하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1과2라는 입력값을 넣은 후에 산술 논리 장치가 계산한 후에 출력값을 내놓죠.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두 가지 말한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번째 정의예요.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의는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수학자라든지 엔지니어들이 뭔가 와닿지 않는 정의인 거죠. 그래서 로보틱스랑 엔지니어들이 정의를 한 AI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좀 명확하고 실용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봐 드릴게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책에서 카시오랑 벤이라는 분이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지능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말했어요. 지능은 동적인 환경에서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값을 최대화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했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수학자들이랑 엔지니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로서 하나 다가오게 된 거죠. 자, 사실 이 정의를 따라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예요. 딥마인드가
AI라는 문제 자체를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 편에는 시스템 자체가 있고 오른쪽에는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이 실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가상의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같이 생긴 이 에이전트는 환경과 두 가지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환경으로부터의 옵저베이션을 받고, 두 번째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약간 노이즈한 옵저베이션을 받아가지고 이 환경에서 적절한 액션을 취하는 것을 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력을 사용해가지고 옵저베이션을 얻는데, 다른 방식으로 써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약간 목적 같은 경우는 이 행동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앞으로 미래의 보상을 최대화하는 액션을 선택하는 것을 이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가 아주 간단하긴 한데, 이 다이어그램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만 있으면 인텔리저도 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게 포유류가 또 인간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단순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강화학습이라는 문제는 정책 함수를 구하는 문제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정책 함수는 이제 우리가 개발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함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입력값에다가 현재의 상태를 넣으면 리턴으로 액션을 알려주는 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강화학습 문제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의 의미는 학습을 시켰을 때 최적의 정책을 알려주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는 문제는 이 policy 펑션을 optimal policy 펑션으로 바꿔가는 훈련 과정을 설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딥마인드에서 강화학습을 통해가지고 처음엔 잘 못하다가 여러 번의 트레이닝을 거치면은 옵티멀 스트래티지를 찾아내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구속으로 가가지고 옵티멀한 스트래티지를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그 레리 페이지가 구글의 넥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방면 이해하고 세상의 정보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또 자신들이 만든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도 너무나 투박하고 아직 동작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딥마인드의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일정과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 검색에 쓰여진다고 상상을 해보면서 이 기술의 시작 지점에 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지능은 동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여서 특정한 값을 최대화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실제 비즈니스 프로블럼만 얘기를 해볼게요. 마케팅 전략을 했을 때 마케터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마케팅 투자 대비 수익이죠. 매체를 선택해야 되고 타겟도 선택해야 되고 예산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이제 폴리시 펑션이 결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액션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한 값을 최대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최대한 목표를 이러한 투자 대비 수익으로 놨을 때 당연히 ROI를 높여줄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 두 번째는 아주 흔히 생각을 하시는 건데,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게 비트코인을 얘기를 많이 하시죠.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 비트코인을 샀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 비트코인을 샀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언제 사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 이게 저점인가 고점인가? 하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최적화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데 이런 강화학습이라는 에이전트는 우리가 최적화된 결정을 내리는 걸 도와줘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 번째 정의가 AI에 대한 정의가 특정한 값을 최대화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거기다 투자 대비 수익이라는 단어만 넣어주면 사업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RL을 비즈니스에다 바로 적용해 보려고 하시는데 그 성과가 안 난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커리어를 여기다 몰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왜냐면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I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를 해봤는데 한 단계 나아가지고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조직 자체가 딥마인드예요. 딥마인드의 미션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미션은 첫 번째는 Solve Intelligence, 두 번째는 Use it to solve everything else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텔리전스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먼저 사람의 사고체계, 지식이라는 걸 이해한 후에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그대로 구현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식을 다른 모든 문제에다 해결하는 데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거는 딱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General Purpose Learning Machin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learn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general이에요. 뭐냐면 러닝 한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머신러닝 하면 다 러닝을 하니까 뭐 라벨 넣어주고 하면 이제 정확해지잖아요. 조금씩. 근데 제너럴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그거를 다른 문제를 푸는데 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범용적이라는 거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DQN이 네이처지에 실린 이 DQN이라는 성과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당연히 러닝을 했다 해서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딥마인드가 조명을 받고 인정을 받은 거는 바로 제너럴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왜냐면 DQN이라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모든 게임에 적용했을 때 모두 성과를 냈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그 데미스 하사비스랑 데이비 실버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메타 솔루션이라는 개념이에요. 메타 솔루션.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타 솔루션을 만들겠다라는 게 그들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메타 솔루션을 가져다가 뭐 사이언스를 연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도구가 제 일을 할 수 있다면 노예가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길었죠.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AI 학습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게임을 썼을까요? 왜 게임이라는 거를 AI에다 적용할까요? 재밌어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한 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데미스 하사비스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게임은 현실의 소우주다. 마이크로코스이다. 그리고 또 이거는 AI를 위한 최고의 학습 환경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적어서 거기서 네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한하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뭐 시스템 서비스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환경만 있으면 데이터를 무한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환경이 여러 개 동시에 띄워가지고 병렬로
불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뭐 팔이 고장났다든지 회로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걸 신경 쓰는데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데미스 하사비스가 창업을 할 때 그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적은 비용이라고 해서 게임이라는 걸 선택을 했고, 또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게임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AI 연구자들이 AI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서 하면은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게임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플레이하는 머신을 만들면 객관적으로 인공지능이 동작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딥마인드가 이번 알파고를 하면서 조금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이제 워크숍에서 말한 내용 중에 가장 와닿았던 건데, 위대한 에이전트 뒤에는 위대한 환경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풀었던 알파고는, 바둑이란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유명한 그 명성과 AI 연구자들 가운데서 성배로 불려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위대한 에이전트란 알파고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딥마인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중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환경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스타크래프트 선정한 이유는 이제 블리자드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심도 있는 전략과 전설이 있다. 두 번째는 20년간 플레이 기록이 있다. 그 다음에 강학습에서 디터미니스틱 스텝이라는 게 표현이 있는데, 결정적인 스텝으로 구현된 전장이고, 네 번째는 입력 기반으로 구성된 리플레이. 그러니까 뭐냐면 리플레이가 영상으로 된 게 아니라 유저가 어디를 클릭하고 어떤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이 리플레이 기록에 다 돼 있대요.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그래서 마우스 컨트롤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컴퓨터 이걸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파이 SC2 환경을 보시면은 그 개발자니까 유닛의 아이디를 알고 싶잖아요. 1번 유닛, 뭐 얘는 뭐 3번 유닛, 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컴퓨터를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입장에서는 이제 다 모든 객체는 아이디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플레이할 때는 아이디 모르잖아요. 그죠? 클릭을 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한 조건에서 인터페이스에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맵 에디터가 있어서 자유로운 실험 환경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선택을 했어요. 강학습을 공부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면은 이런 아타리 문제가 하나의 베이스라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논문들은 다 이제 아타리 게임들 벤치마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아타리와 스타크래프트를 비교하는 게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타리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돼 있고요. 싱글 플레이죠. 액션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 에이전트가 내릴 수 있는 명령의 가지수예요. 이 스페이스 이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액션이 있겠죠. 공격, 왼쪽, 오른쪽. 세 가지 액션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액션 스페이스 자체가 2개에서 18개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폴리시 펑션을 만들 때 문제가 좀 단순하죠. 그런데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다중 에이전트죠.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컨트롤해야 되는 유닛들이 많아요. 마리노 선택해야 되고, SCB도 선택해야 되고, 커뮤니티 센터 선택해야 되고, 부대 컨트롤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문제의 스페이스의 범위 자체가 다르고, 두 번째는 멀티플레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적군 있죠? 1대1이면 좀 단순한데 2대2가 되면 또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차원수가 높아지는 동시에 뭐냐면 액션 스페이스가 1억 개예요. 왜냐면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클릭해야 되냐라는 문제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타리 같은 경우는 RGB 픽셀을 받는 반면에 스타크래프트는 RGB 픽셀은 무리니까 중간에 정제된 피처 레이어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거를 저는 약간 보물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실제 비즈니스 환경이 복잡하잖아요. 뭐 유저 타겟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밍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아타리 같은 경우는 RG 픽셀이잖아요. 그런 정보는 또 카테고리컬 피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응용력 면에서 훈련을 시키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거와 아타리에서 적절한 선택하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뭔가 응용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스타크래프트에서 훈련을 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서 이제 봐서 느낀 게 딥마인드를 제외한 연구자분들이 그렇게 아직 큰 성과를 내시지는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얼마 안 된 환경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성과가 별로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 면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완성하는 경우에 거의 알파고급의 뭔가 흥행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재밌잖아요. 일반적인 AI를 연구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경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워크숍을 다녀온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아무튼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스타크래프트 AI에 대한 환경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일단 강화학습을 배우고 싶다라는 의지가 약간 많이 있는 상태에서 게임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시작을 했죠.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여친이 없어가지고 주말과 연휴를 모두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맨날 스타크래프트 연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이제 튜토리얼을 만들었는데 튜토리얼이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약간 영어로 썼는데 미국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딥마인드에서도 좋아하고 그렇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타리 스타일로 바꿔본 거예요. 그냥 스타크래프트 환경을 아타리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를 4개로 줄였어요. 그냥 왜냐면 이제 마우스 클릭을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맨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액터크리틱 방식으로 이제 바꿔봤죠. 이 과정을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강화학습에서 어떻게 공간 좌표를 적절하게 구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스타크래프트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또 머신이 없다 보니까 그 클라우드에서 애저 배치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필요할 때만 딱 쓰고 죽이는 방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10월 4일쯤에 뉴스가 났었는데 스타크래프트에서 AI 워크숍을 연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워낙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고 관심도 많았기에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때 지원을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알파고처럼 처음에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손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저글링 러시는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는 액터크리틱 방식으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딥마인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화학습만 돌렸을 경우에는 컴퓨터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뭐냐면 스스로 랜덤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배우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크립티드 된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강화학습 애가 따라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거를 모방학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아이디어를 주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옵티멀 스크립티드 에이전트를 따라할 수 있는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선정이 된 거예요.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AI 리서치 팀장님이 관심이 있다고 이거 한번 발표해보라고 하셔가지고 또 하필이면 또 마지막 발표를 잡혔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담을 이제 하는데 이제 만들어야지 하고 보니까 저 레퍼런스 없는 거예요. 그래서
A3C 모방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찾을 수 없어가지고 한국에 보이는 모든 머신러닝 엔지니어분한테 달려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계신데요. 유승일 님이 구글에 계시고 또 이제 최성준 님 박사님도 계시고 네이버에 송나코 님도 아무튼 보이는 강학습 하신다는 분들 다 찾아가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잠 별로 못 자면서 액터 크리틱 방식으로 모방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을 해가지고 구현을 일단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아무튼 잠을 제대로 못 잤고요. 일단 미국으로 일단 출발을 했고 가서도 계속 코딩을 했어요. 여기 또 모델 인터넷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고생을 했고 항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마지막 날에 성공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 원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했는데 약간 취해가지고 그렇진 않았는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구현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AI 워크숍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강화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이 모이시기도 했고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 블리자드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약간 믿기지가 않았는데 정말 재밌게 보내긴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발표를 했는데 약간 개그가 먹히더라고요. 여기도 안 먹혔는데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들은 평생 해도 한국 사람 못 이긴다. 포기해라.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인공지능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재수없게 말을 했죠. 그리고 딥마인드 연구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분이 그 웨이브넷 만드신 저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하시는데 이 옆에 있는 친구는 저랑 스타크래프트 강학 스터디 같이 하는 친구라서 같이 갔었고요. 또 저 오리올이라고 하시는 분이 제가 한 거 보고 자기들한테 큰 동기부여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약간 사람들이 많이 피드백을 좋게 해줬어요. 약간 처음에 오프닝이 잘 돼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좀 잘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번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뭘 할 거냐면 실제로 제가 했었던 발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Teaching on Actor Critic Agents through Optimal Scripted Agent Strategies인데 말 그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Actor Critic Agent는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예요. 그 Optimal Scripted Agent는 제가 손으로 만든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에이전트를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따라하게끔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Problem Definition 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왜 이 문제를 선택했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Lessons Learned from Past 2. 내가 이거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세 번째는 제가 새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Problem Definition은 제가 선택한 이 문제를 왜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국 프로게이머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벨을 좀 레벨 다운을 해봤죠. 그전에는 우리 아마추어 게임을 이겨야 되고, 그전에는 사람을 이겨야 되고, 그전에는 AI, 스크립티드 AI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뭐냐면 내가 만든 스크립티드 에이전트를 따라할 수 있는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로 첫 번째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야지 그 위에 거를 할 수 있겠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Make an agent learn from expert gameplays.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ctor Critic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된다.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된다. 배울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Get Optimal Trajectories.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옵티멀한 에이전트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리플레이예요. 세 번째는
이 강학습 에이전트를 옵티멀 에이전트로부터 배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태스크를 완료를 해야지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타리 게임이랑 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CNN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결과로 액션 스페이스가 뭐 2개에서 18개 정도 나오잖아요. 줄어들어가지고 풀리 커넥트를 만든 다음에 2개에서 8개 정도로 선택하는 펄시 펑션, 파이 값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딥마인드에서 제안한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CNN을 할 때 패딩을 줘가지고 사이즈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 곱하기 1 컨볼루션 해가지고 디먼션 리덕션 해가지고 공간 정보를 유지한 상태로 폴리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클릭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키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액션 스페이스가 뭐냐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베이스 액션과 서브 액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베이스 액션이 524개고 서브 액션은 1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부대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부대 지정을 할 때 Shift 키 누르고 할 건지 또 뭐 몇 번 부대를 지정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령이 여러 가지 명령을 조합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조합하는 면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하나 만들었던 게 뭐냐면 옵티멀 트레저토리라는 건 뭐였냐면 제가 마린을 2마리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트래블링 세일즈맨을 돌려가지고 옵티멀 트레저토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슈퍼 휴먼 레벨로 만들었죠. 코딩을 해서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트레저토리를 뽑아냈으니까 이거를 내가 훈련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태스크, 이미테이션 러닝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알파고에서 했던 방식으로 트레저토리를 가져다가 기보를 가져다가 폴리시 네트워크, STL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유승일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새로운 방식을 좀 시도를 해봤어요. 액터크리틱 방식 중에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인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학습시킬 수 있었는지. 첫 번째는 공간 정보를 나오는데 이거를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1,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 원핫 인코딩 바꿔준 상태로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피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모델이 복잡할수록 학습시키기가 힘들어져요. 커버할 수 있는 액션 스페이스를 줄여가면서 퍼포먼스를 높여가고 일단 퍼포먼스를 높인 상태에서 조금씩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걸 배운 거죠. 액션 스페이스를 줄이라는 조금 조언은 성낙권님이 좀 조언을 주셨고요. 또 세 번째에서 제가 배웠던 거는 모델이 제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하는데 그라디언트가 나오는데 그라디언트에다가 클립바이 글로벌 롬을 해주니까 그래도 폭발을 좀 덜 하더라 라는 레슨을 좀 배웠고요. 또 하나는 액션 스페이스를 줄이는 면에서 맵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파이스 시트에서. 그래서 맵 사이즈를 좀 줄여봤었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 해봤던 게 DQN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DQN을 2개 써봤어요. 이건 좀 말이 잘 안 듣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시도해봤던 게 액터크리틱 방식. 딥마인드에서 논문에 써있는 방식을 그대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옵저베이션이 32 곱하기 32로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세임 패딩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터아웃의 숫자만 늘려나가요. 그 다음 마지막에 1by1 컨볼루션을 거치면은 32, 31의 넘파의 어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거를 가져다가
제가 여기서 또 막혔었는데 뭐냐면 공간 좌표에 파이가 나왔는데 이거를 로스 펑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막혔었어요. 근데 이제 로스 펑션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하나로 길게 핀 다음에 argmax를 해가지고 원하는 좌표를 얻은 다음에 다시 로스 펑션을 구한 다음에 x, y 값을 다시 나눠줘가지고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이 공간 좌표를 선택하는 면에서 어떻게 했던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뭐냐면 액션을 어떻게 설정할지. 첫 번째는 아까 거기 액션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타리는 하나만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만 나오는데 뭐냐면 마린을 어디로 보낸다라는 식으로 뭔가 명령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의 공간 좌표 어디를 클릭할까에 대한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고요. 어떤 명령을 내릴까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명령을 내릴까 하는데 아까 구했던 저 CNN 레이어를 풀리 커넥티드 다 피면은 대략 3만 개가 나와요. 그거를 256개로 MLP를 거친 다음에 524개로 다시 변환을 해줘요. 이건 뭐냐면 총 할 수 있는 베이스 액션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해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현재 할 수 없는 액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닛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환경에서 현재 내가 취할 수 있는 환경의 액션의 정보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타리와는 다르게 액션 스페이스 마스킹이라는 기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은 이것도 엄청 헷갈렸는데 베이스 액션에서 나온 결과를 가져다가 서브 액션들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줘가지고 유승일님이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 펑션은 베이스 액션이 524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서브 액션들을 13개들에 대해서 다 액션 스페이스의 폴리시를 다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이스 액션으로부터 나온 MLP의 결과를 서브 액션들한테 다시 피딩을 해가지고 서브 액션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서브 액션들의 액션 스페이스 폴리시 펑션으로 결과 값들이 나왔는데 이걸 안 썼으면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 네. 그 다음 뭐냐면 밸류 펑션이 있어요. 액터 크리틱 방식 보시면 두 가지 있죠. 액터랑 크리틱이 있는데 자, 아까 폴리시를 한다는 건 액터고 크리틱은 밸류인데 이건 원래 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밸류 펑션이 이렇게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줄여봤습니다. 일단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 해봤던 게 이제 조금 그나마 좀 단순한 모델을 했는데 그래도 퍼포먼스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모델을 더 단순하게 했어요. 모델을 단순하게 하니까 이제 좀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학습이 잘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제가 아이디어를 구현을 했냐면 하이브리드 액터 크리틱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좀 제안을 해봤어요. 뭐냐면 제가 옵티멀 스크립티드 에이전트를 손코딩으로 구현한 게 있고 하나는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러면은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액터 크리틱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동시에 띄워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베이직한 방식인데 저는 여기 에이전트 중에 절반을 제 손코딩으로 한 에이전트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화학습만으로 배우는 친구들이 있고 하나는 그냥 엄청 잘하는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상급반과 하급반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잘 배우지 않을까라고 이제 구현을 해봤는데 잘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튜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베이직한 A2C 방식으로 훈련을 시켰던 그래프예요. 저게 이제 오른쪽이 X축이 에피소드 수고, Y축이 리워드인데요. 이게 베이스라인이고, 제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현했던 방식은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붙여놓으니까 더 빨리 배우고, 더 높이 배우고, 예, 하더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딥마인드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높여줬던 방식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강화학습을 바로 현업에 투입을 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미리 트레이닝을 시키고 투입을 해야지 괜찮겠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화학습을 현업에 투입을 하려면 먼저 어느 정도 슈퍼바이즈 러닝을 거쳐가지고 튜닝을 먼저 해놓고 투입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면에서 현업에서 겪을 수 있을 만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약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냐면 기본 강화학습 에이전트들이랑 옵티멀 스크립티드 에이전트랑 나오는 결과값에 대해서 처리를 좀 다르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옵티멀 스크립티드 에이전트에서 나온 결과값은 밸류 펑션에 영향을 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밸류 펑션에 대해서 마스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옵티멀 스크립티드 에이전트가 준 거는 폴리시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키고 밸류 펑션 영향을 안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알파고에서도 슈퍼바이스 러닝 할 때 밸류 펑션은 안 건드리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했고, 두 번째는 폴리시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킬 때 약간 임포턴스 웨이트를 좀 바꿔가지고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정리를 제대로 하기로 이제 유승님이랑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만들었던 그 소스 코드는 이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스타크래프트 무료고 하니까 받으셔서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밑에 보시면 에이전트의 숫자와 스크립트 에이전트 숫자를 컨피그 바꿔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스타크래프트 AI 환경 겪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눅스에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GPU 머신에서 돌릴 수 있으니까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래핑업을 하자면 첫 번째는 문제 디피니션은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익스퍼트 게임 플레이어로 더 배울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파이스C2에서 배웠던 경험들을 얘기를 공유를 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제시했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감사를 표하고 싶으면 저 나가시는 이승일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네, 구글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고 계시고요. 만나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도움 많이 받았고 딥마인드와 블리자드 팀한테도 도움 많이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성낙구님하고 이용원님한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스타크래프트 연구를 계속 할 거고요. 또 이거를 통해서 응용력을 많이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스타크래프트 강화학습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같이 스터디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질문하실 분 계세요?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네, 마치겠습니다.